네, 반갑습니다. 그 맑은 7일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그 저번 달에는 이제 척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저번 달에는 당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제이슨 펑 박사나 뭐 정성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책을 다 보고 이제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태극권적인 관점을 추가해서 또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 수련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설명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좀 회원분들도 새로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어 맑은 치료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걸 좀 설명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맑은 칠일이 뭐냐 그러면, 그 한 달 매달 진행하거든요. 매달 진행하는데, 한 달 중에 일주일을 맑게 살아보자. 네. 우리의 그 생활이 이제 일상에서 좀 그 건강에 안 좋고 뭐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일주일만은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마음 먹고 수행자적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한 달을 다 수행자적으로 살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활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한 달 중에 일주일만은 그걸 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만은 최소한 이거는 좀 지키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자. 그게 이제 맑은 7일의 취지고, 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간 이거는 좀 지키자라고 할 때, 그거를 일단은 좀 큰 틀에서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하면 좋겠다, 이걸 좀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감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내가 보기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을 수련한다 이거니까, 그 일주일을 수련한다 그 취지랑 그거를 같이 한다 그 취지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수련하면 아무래도 이게 느슨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기운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 기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구성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체 진행 자체를 그 뿌리민본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고, 저는 이건 대중에게 완전하게 공개한 거라 가지고 누구나 다 내용도 가져가시고 같이 수련하시는 거를 환영합니다. 그게 이제 맑은 7일의 취지고, 그럼 맑은 7일 동안 뭘 하는 거냐,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제가 자,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건강이 혁명이다. 내 몸 하나 굳건한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음, 네, 이렇게 제목이 멋있죠. 어느 순간 영감이 와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 네, 건강한 거, 내 몸이 건강한 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내가 나 되게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저도 40년 넘게 살았지만 세상을 살수록 느끼는 게, 우리의 심신의 건강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많죠. 뭐 어디 가서 뭘 하나 먹어도 다 어떻게든 우리 몸을 다 해치도록 돼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뭐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도록 짜여진 세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야 그렇게 뭐랄까 침해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혁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맑은 7일은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기획된 공개 이리 와. 프로그램입니다. 말씀 다 드렸고. 자, 1번 삶이 곧 수행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태극권 배우러 이리 오시는 와. 분 중에 태극권을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뭐 재미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죠. 뭐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태극권만 한다고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태극권을 하게 됐으면 그걸 계기로 내 삶 전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다 놔두고 내 먹던 습관 그대로 놔두고 내 정신적 습관 그대로 놔두고 그냥 태극권만 하나 더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해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왕 내가 이제 태극권으로 시작했는데 삶 자체를 좀 다 돌아보는 계기, 바꾸는 계기를 만들자. 이거를 좀 하자. 그래서 삶이 다 수행이지 뭐 태극권 하나 추가한다고 뭐 갑자기 수행으로 바뀌고 이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고. 자, 2번 몸 공부와 마음 공부 이렇게 됐는데 몸 공부는 이제 그 태극권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 수행은 비움이다. 태극권은 기존 몸 습관을 철저히 지우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게 돼 있죠. 태극권의 특징이 지금 이제 태극권 시작하신 분들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동작 이걸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태국권은 사실은. 태국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의 습관들 다 지우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기존에 내 몸을 어떻게 썼던가 그걸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을 이제 처음 배우시면 막 가장 이제 처음 첫 관문이 야, 동작을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다들 시작하거든요. 야, 막뭐 손이 이렇게 갔다가 막 했다가 막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뭐 이게 막 왼발이야 오른발 뭐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동작 외우는 부분은 태국권에서는 수련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동작은 그냥 외우는 거고 동작은 이제 왜 하느냐 동작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동작으로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있던 습관들을 지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 다른 모든 운동과 비교했을 때도 그 차이점이에요. 다른 모든 운동은 뭔가 나한테 새로운 걸 익혀서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걸 내가 내 몸에 장착시키고자 하는데 태국권은 모든 걸 다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작을 내가 외운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장착한다가 아니고 그 동작의 목적 자체가 내 몸의 모든 습관을 지우는 거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완하라 그러잖아요. 이완하고 덜렁덜렁 팔 덜렁거리듯이 하라. 근데 그거는 팔이 덜렁덜렁거린다? 그거는 무형이잖아요. 무형. 형태가 없고 그냥 이완된 자유로운 하나의 움직임인데 그런 식으로 늘 몸이 움직일 수 있게 공부를 해 나간다. 이게 태극권입니다. 근데 이제 태극권의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내 몸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완시키는 걸 내 의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내 의식으로 내가 이완을 시켜라. 그죠? 의식으로. 예를 들면 내 손을 이렇게 힘을 줬다 뺐다. 그죠? 힘 뺐죠? 힘을 줬어. 힘을 뺐어.
힘 주고 빼고 이거 다 제 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켜서 하잖아요. 내 의식이 시켜서. 그렇듯이 내 몸 전체 그거를 내가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몸 공부에서 마음 공부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몸만 계속 이완했어. 그 몸만 이완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 몸을 이완하는 걸 보니까 내 의식이 그걸 이완을 계속 지휘하고 있잖아요. 내 의식이 내 몸의 이완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지휘하고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놈이 했더니 계속 알아차리는 그 힘이 강해지더니 보니까 요놈이 내 마음도 이렇게 이완을 시킬 수가 있네. 그죠? 딱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기 전에 그걸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화가 나네? 이렇게 한번 본다는 거. 보는 그 힘이, 그 딱 보는 그 힘이 태우고 날 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가 긴장했네? 이 보는 그거랑 같아요. 같은 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몸 공부와 마음 공부가 이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처음에 집중하실 거는, 이제 몸 공부 얘기입니다. 몸 공부. 자, 이완, 집중, 정렬, 하체 강화 이 네 가지를 핵심 목적으로 두고 수련한다. 처음엔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이완 완전 계속 강조하죠. 이완, 이완, 철저한 이완. 자기가 이완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완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완했어. 에서 더 이완해야 돼요. 항상 더 들어가. 그래. 이 정도 들어갔으면 내가 최대한 이완했어. 에서 또 들어가야 돼. 더 이완. 그래. 이 정도면 최대 치즈. 거기서 또 이완. 계속 이완해야 돼요. 그만큼 이완을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완. 이렇게 이완을 하시고 집중은 이제 운동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동작이 급해지거나 막 그 흔들리거나 내 집중, 내 의식의 바라봄, 내 알아차림에서 벗어나지 않게 벗어난 게 없어야 돼요. 갑작스러운 것들 이런 거 없이 집중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고 집중 상태 유지한다 이거고 정렬은 내 몸의 정렬이죠. 신체적 그 정렬, 육체적 그 척추의 정렬. 그죠?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주고 고개 들고 어깨 떨어뜨리고 정렬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그 풍선에 바람을 넣는다. 이 표현이 이제 정렬의 부분이에요. 풍선이 막 찌글찌글하게 막 이렇게 쪼그라져 막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바람을 후 불면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원래의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원래 그 반듯한 원래의 모습 그거를 몸의 정렬을 그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태극권이라는 운동의 핵심적인 또 목적이에요. 몸의 정렬을 바로 세운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렬이 바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특히 배 내밀고 이렇게 축축 처져 가지고 등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어깨 올라가고 턱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 많다가 아니고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정도의 차이이지 대부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이제 몸이 피곤한 거죠. 피곤해서 이렇게 정렬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을 하던 습관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중력에 따라서 계속 처지고 그 상태가 되는데 몸을 이제 정렬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우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개를 들고 정수리를 위로 밀어 올리듯 척추를 반듯하게 펴준다. 이런 것들이 정렬에 해당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하체 강화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예요. 태극권 해보시면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해보시면 이제 다리가 엄청나게
아프죠. 다리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부하를 계속 줘가지고 다리를 강화하는 것, 그것도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강화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리가 당연히 아프죠. 아프고 땡기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다리의 근육의 문제도 있는데 그 다리 근육이 강해진다. 이것도 아주 좋죠. 그런 효과도 있고 그 고관절이 많이 활성화가 돼요. 고관절이 많이 활성화가 돼요. 태극권을 하시면 모든 동작이 결국은 고관절로 회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그냥 이렇게 팔을 올리는 게 아니고 몸에서 움직이니까 팔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 몸이 움직인다는 게 결국 고관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고관절. 신체에서 가장 밑에 있는 기반이 되는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뭐,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낮은 곳은 고관절이에요. 몸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발이 아니고 발은 고관절에서 연결돼 있는 자동차로 치면 바퀴 같은 곳이고 엔진 어디냐라고 하면 고관절이 되는 거죠. 고관절이 무지무지 중요한데 태국권은 완전하게 고관절을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관절을 그 풀어주고 열어주고 활성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요게 어, 요게 이제 태국권의 효과고 물론 이제 온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온몸을 부드럽고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첫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곳, 엔진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고관절이다. 그래서 고관절 운동이에요. 고관절 운동이고 그만큼 고관절이 중요하니까 잘 단련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하체 강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리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다리 위에 있는 그 고관절 자체도 굉장히 단련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7일이라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최소한 일주일은 수행자처럼 살아보자 했을 때, 아, 매일 20분은 내가 운동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20분 뭐 그렇게 큰 시간 아니고 20분이면 뭐 하루 까먹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아 맞아 오늘 안 했네 하고 딱 20분 할 정도 되거든요. 20분 정도면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태국권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은 당연히 태국권을 하면 되는데 그 태국권을 처음 해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면은 보법을 꼭 하세요. 제가 보법을 단계를 나눠가지고 그냥 천천히 앞으로 걷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뭐 가르칠 것도 없어. 그냥 외울 게 없어. 그냥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내가 다른 건 내가 모른다. 그럼 그거는 기억할 수 있죠.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한 20분 내가 하겠다 생각해서 하시고 더 좋은 건 이제 물론 이제 6개로 나눠서 보법을 하는 거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팔동작까지 붙여서 하는 거.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첫 단계 1단계 보법 그것만 하시고 그 외에도 준비 운동 했을 때 뭐 양생 체조라고 부르는데 팔 털고 돌리고 이런 것들도 어깨 푸는 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어깨 푸는 거에만 좋은 게 아니고 팔 돌리고 털고 하는 모든 동작이 고관절이 움직여서 팔이 움직이는 걸 다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다 몸에서 코어가 움직이니까 팔이 덜렁덜렁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고관절 운동이다라고 말해도 되고 손바닥 밀기 이렇게 하늘 밀고 옆에 밀고 이런 거 미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 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밀기는 첫째 몸을 정렬시켜줘. 내가 위로 밀 때 척추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 수가 없거든. 완전하게 정렬이 돼 가지고 쭉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기는 내 몸의 정렬을 훈련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게 밀잖아요. 강하게 밀면은
몸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몸의 힘, 파워, 힘을 기르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그 힘이 없으면 결국 또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강하게 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고, 운경공 뭐 이건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안 드렸으면 제가 진도를 나갈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운동들을 매일 20분 이상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딱 마음 먹고 하시면 좋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몸 공부와 마음 공부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근데 뭐 몸이 건강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죠. 근데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이 수행의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지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극권 할 때 내가 태극권을 딱 하는 순간 내 의식이 딱 집중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보법을 하는데 발을 이렇게, 이게 발이라고 치면 발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 내가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서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발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덜컹덜컹덜컹덜컹. 그게 뭐냐면 이제 덜컹덜컹 할 때마다 우리를 노리기도 하고 우리를 노리기도 하고 의식이 덜컹덜컹 할 때마다 이제 의식이 내 몸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걸 놓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놓치는 겁니다. 이게 덜컹할 때 내가 알아차림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덜컹하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나의 완전하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을 내 의식이 집중하고 지휘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국권 수련 자체가 전부 알아차림, 의식의 힘을 기르는 연습인데, 그 의식의 힘, 같은 같은 그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작이 덜컹거릴 때 내 의식이 놓쳐버리잖아요. 놓쳐버렸어. 똑같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분노가 일어났어. 놓쳐버렸어. 그럼 분노에 훅 들어가거든요. 근데 분노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이 딱 보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지? 분노가 요만한 놈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이놈이 올라오네 이렇게 보고 있어. 올라오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분노가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 뭐 분노든 뭐 불안이든 우울이든 뭐 걱정이든 긴장이든 항상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생겨났어. 생겨날 때 그걸 딱 바라본다. 그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안해지네 했을 때 불안으로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안해지네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그죠?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생기면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뭐 그게 생긴다고 해서 내 불안, 긴장, 걱정,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생기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요 여지를 내가 확보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 수련을 한다고 뭐 갑자기 내가 부처님처럼 마음이 막 완전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점으로서 내 마음의 움직임과 그 내 마음의 이런 성향들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음, 그렇게 이제 수련하면서 그 힘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 이제 점점점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내성이 점점 생겨나죠. 점진적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자, 마음도 마찬가지다. 뭐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 의식은 쳇바퀴를 빙글빙글 도는 다람쥐나 개미와 비슷하다.
이제 이게 자극에 따라 정해진 반응을 하며 같은 반응을 반복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이게 이제 그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까르마라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업. 이건 종교를 떠나서 뭐 무슨 종교든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속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틀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상황만 되면 화가 나지? 나는 이 상황만 되면 나는 열등감이 막 생겨. 난 이 상황만 되면 불안해져. 이게 맨날 그게 반복이 되거든.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까르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틀이 반복돼서 또 휩쓸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딱 한번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항상 그래야 되지? 라는 힘을 기르는 거. 그렇게 되고 그 마음의 그런 습관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도 그런 습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부를 해서 비움, 지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저도 저는 이제 태국권을 위주로 했는데 그 마음 공부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정자 수련만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만 하고 이런 경우에 그 공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공부이고 훌륭하다라는 건 전 100% 인정하는데 근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몸을 같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앉아 있, 앉아 있기만 했을 때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것 같지 않더라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같이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제 소견이고 그러면 이제 몸에도 습관들이 붙어 있죠. 몸도 똑같거든요.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틀이 딱 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긴장해서 움직여. 난 항상 척추가 휘어 있어. 난 항상 피곤해. 뭔가 그 틀이 있는 그것을 또 깨는 거예요. 마음의 틀을 깨듯이 몸의 틀도 깨고 비워 나간다. 그게 이제 수행이고 태극권은 이제 우리가 수단으로 하는 거죠. 태극권이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하는 거고 태극권이라는 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태극권이 몸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하는데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잘 설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밝혀드리는 게 제 책임이고 자, 그다음에 뭐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데 이제 불가항력으로 우리 삶을 압도하는 이 시스템이 압도하죠. 너무 삶이 힘들죠. 주로는 이제 경제적인 돈 문제가 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건강적인 위해 요소라든가 이게 많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거기에 휩쓸려서 피해자로서 희생되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니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그거에 휩쓸리기 전에 바라보고 나오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그냥 명상만 해서 산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엄청난 시련들 자체로부터 내가 그 단련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인풋 그런 것들을 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힘으로 바꿔 나가고 자꾸 휩쓸리기 전에 알아차리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내 행복을 평안을 확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여기 이제 수행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도 있고 좀 훈계조로 드리기도 하는데 그 저는 그 추천 도서 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책 보고 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삶을 왜 사냐 그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그 이제 정신적 성장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럼 이제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적 성장을 이렇게 뭐 바라는 거죠. 바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말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바꿔 말하면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 사람 자체가 좋다도 있지만 내 자신이 더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강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알아차림에서 시작한다. 요 말씀을 드렸죠. 자, 맑은 7일이에요. 우리는 7일 동안 뭘 하기로 했어. 그러면 7일 동안은 특히 좀 내가 정신 좀 차려봐야겠다. 약간 더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약간 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휩쓸려 가는 거 내가 맨날 휩쓸려 가네? 알아차리고 야 7일 동안 내가 좀 그렇게 안 해봐야겠어 하고 그 힘을 기르는 거. 그래서 다 쭉 보시면 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 몸 공부는 이제 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몸은 이제 20분을 태극권 하시면 좋고 뭐 태극권을 안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니까 뭐 태극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20분 동안 어쨌든 내 몸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하든 진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또 이제 막 너무 요즘에는 근력을 키우고 뭐 이런 걸로만 근육을 늘리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운동은 태극권적 관점에서 운동은 내 몸의 악습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그래서 그런 식의 운동을 태극권 안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요소를 생각하면서 그걸 좀 구현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근데 이제 마음 공부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한 번씩 앉아보는 걸 해보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지 말고, 아니, 한번 앉아가지고 한 5분만 앉아 있어 볼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봐도 좋다. 이 정도 하시고,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뭐, 무슨 명상이 너무 많은데, 뭐 이런 명상의 방법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운동이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몸이 항상 갇혀있던 틀을 깨는 거였듯이 정좌했을 때도 내가 내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이 항상 뱅글뱅글 도는 그 쳇바퀴 틀 속에서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긴장했어? 힘을 좀 빼지 하면서 쭉 내 마음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어, 태극권 했을 때 이렇게 몸에 힘을 쭉 빼는 느낌 그대로 그걸 내 마음에 딱 가져가잖아요. 똑같이 돼요. 마음도 내가 딱 바라보면서 힘을 쭉 빼면 마음이 쭉 힘이 빠져요. 감정도 쭉 가라앉고 힘이 빠져. 쭉 이완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정좌 수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강해가지고 태국권 할 때도 긴장 빼세요 그러면 긴장을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해. 막 긴장 빼야지 하면서 막 긴장하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쁘다 이건 아니고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생길 때는 그것도 좀 알아차리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정좌를 해보자.
그러면 정좌, 이름도 벌써 정좌, 막 바르게 앉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좌 하면은 이제 명상을 하는 거고, 명상을 하면 생각이 없어야 돼. 근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아, 난 생각이 많아. 아, 역시 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그러면 아, 내 생각이 있네? 알아차려. 그걸로 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져. 근데 어떨 때는 생각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이렇게 들면은 그런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은 내가 되게 부정적이고 쓸데없고 불필요하게 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하네? 라고 한번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 내가 그런 걸 하네. 알아차려. 끝. 그렇게 해야 되지. 난 도대체 왜 이러지? 난 정자를 하는데 내가 왜 생각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뜻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태극권이나 운동 20분 이상 하고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그냥 앉아 본다. 이 정도로 일주일 동안 한 이 정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믿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됐죠.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음식이 오염이 되고 독극물이 돼가지고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자체가 100년 전만 해도 모든 음식은 다 유기농이잖아요. 100% 유기농에 오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맑고 아주 그 건강하고 강하고 농약 비료 없고 이런 데서 길렀던 걸 다 먹었는데 지금은 농약 비료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화학 첨가물들, 식품 첨가물들 그리고 유전자 조작까지 어마어마하게 식품이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수행은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몸이 다 망가져 버리고 몸이 망가졌는데 마음이 내가 평안하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기운이 강한 음식을 먹는다. 같은 채소도 비닐하우스에서 물과 비료와 농약을 주며 기른 것보다 노지에서 사람이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기른 거, 벌레가 막 먹었어. 그런 채소가 훨씬 더 몸에 좋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제 제 느낌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하더라고요. 그, 그 싱클레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썼는데 장수와 노화 연구의 권위자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 스트레스 플랜트.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을 먹어라. 스트레스 받은 식물 먹어라. 그거예요. 벌레가 막 엄청 먹어 그러면 식물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도망가거든요. 동물은 도망가면 되는데 아니면 싸워. 근데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화학 공장인 거예요. 화학 공장. 벌레가 날 공격해? 그러면 벌레가 날 공격하지 못하게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가뭄이 너무 심해. 아,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내 가뭄에 버틸 수 있는 어떤 작용을 또 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마다 얘가 막 파이토케미컬 그러잖아요. 지 몸에서 뭘 막 만들어내. 그 물질들이 인간이 모르는 거 포함해서 엄청 많겠죠.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 몸에 좋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이고 제가 이따가 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 지금 군포에서 아주 작게 농사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 순무를 좀 수확을 했는데 수확을 했는데 무가 아주 엄청 단단해. 굉장히 단단하고 저는 물 한 번도 안 줬어. 물 한 번도 안 줬고 뭐 비료, 농약, 제초 당연히 그런 건 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거름은 줬죠. 그 낙엽하고 뭐 오줌하고 이런 건 줬는데 근데 얘가 보니까
이게 무 잎이 있잖아. 잎이 잎의 표면적의 50% 이상이 구멍이야. 다 구멍 났어 그냥. 사진 올려드리게. 그냥 잎이 그냥 50% 이상이 다 구멍이야. 근데 얘는 그거를 그 2%도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고 그 비료 준 것만큼 크진 않죠. 근데 그 알차죠. 요런 이제 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무의 그 영양적 가치는 비료 주고 물 주고 농약 주고 벌레 잡아주고 해가지고 이따만해진 애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얘기인데 그 저도 이제 제이슨 펑 박사를 아주 공부를 했고 그분 말씀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저탄고지가 당뇨가 있거나 당뇨 위험이 있으면 철저히 따르면 좋겠죠. 좋은데 근데 저탄고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탄수화물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이 다 탄수화물이거든. 곡물, 감자 뭐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인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못 먹어. 그러면 고지면 지방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은 지방이 뭐냐면은 이제 아보카도, 견과류, 달걀, 올리브유, 버터 이걸 먹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당뇨나 좀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제이슨 펑 박사대로 따르면 되는데 저도 지지난달에 이거 이제 당뇨에 대한 특강을 했죠. 했는데 저 자신도 저탄고지 밥 안 먹고 이렇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밥을 좀 줄이고 반찬을 많이 먹는다 이건 가능해. 근데 밥을 싹 뺀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건강하게 현미 먹고 곡물 먹어도 좋다 이 얘기고 제이슨 펑 박사 책에도 다 나와요. 아니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쌀을 많이 먹는데 30년, 50년 전만 해도 당뇨가 없었다. 그러면 곡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정확히 나오죠. 통곡물보다는 가공된 녹말, 밀가루, 면, 빵 이게 위험하고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이제 과당, 설탕이나 시럽. 사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설탕을 먹는다, 내가 시럽을 먹는다. 그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우리가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게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 high fructose corn syrup. 그게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해내는 그 일종의 설탕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일본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연적 물질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60년대. 근데 이게 그 과당하고 자당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과당하고 자당. 이런 얘기는 좀 깊이 들어가긴 설명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겠는데 핵심은 과당이 엄청나게 위험한 놈이에요. 과당이 굉장히 위험한 놈인데 설탕에도 과당이 있어요. 과당과 자당이 붙어 있어요.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은 과당이 더 많아. 설탕보다 과당의 비율이 더 많아. 그만큼 이름도 고과당이잖아. 하이 프룩토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데 이거를 정말로 피해야 돼요. 설탕도 피해야 되고 더 피해야 되는 설탕보다 더 나쁜 놈이 이거다. 이거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 미국 애들이 일본에다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거에 대한 복수로 일본 애들이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을 만들어서 미국 애들한테 전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서 엄청 먹거든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 그거 안 들어간 게 없어.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중에 식품들 구입할 때 딱 보세요. 과당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시라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렇게 쓰여 있으면 가장 정확한 설명인데 그렇게 안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과당 돼 있기도 하고 뭐 기타 과당 뭐
액상과당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설탕보다 생산 단가가 더 싸. 너무 싸.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너무 좋아해요. 단맛 내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단맛을 낼 수가 있어. 해서 다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제 망가지는 건 우리 건강이죠. 근데 그거를 인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먹어. 손해 보는 건 우리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돈은 계속 줘. 그 기업들한테 막 돈은 매출은 올려주면서 우리 몸은 망가져.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틀, 우리한테 뭘 먹어라라고 항상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되는 이 음식들 그대로 먹었다가는 병든다. 어이가 없지만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과당보다도 더 위험한 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는 거. 이거는 왜 위험하냐 하면은 과당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그 몸속에서 그 성분이 사라지면은 괜찮은데 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당. 혈당이 높아졌어. 근데 낮아진 적이 없어. 계속 뭘 먹어. 혈당이 낮아지기 전에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계속 먹으면 혈당이 계속 높아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계속 인슐린이 나와야 돼. 계속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리고 당뇨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식 먹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나물 위주의 현미밥을 먹는 게 좋다. 그죠? 저탄고지를 하기 힘들면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다. 이거고 그리고 과일은 식사 전에 먹으면 좋죠. 과일도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과일에 과당이 있어요. 과일에 과당이 있기 때문에 과일에 당이기 때문에 이름도 과당인데 근데 과일은 통과일 원래 과일 그대로 먹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이제 가공을 해서 농축을 하고 이런 애들은 먹으면 안 돼. 과일 주스는 안 좋아요. 그 또 과일 주스에 또 설탕이 들어가거든.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과일을 먹으려면 통과일을 이제 먹으면 좋고 그리고 육류도 좋은데 육류는 너무 많이는 먹지 않게 단백질이 과다하게는 먹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날고기는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 경우는 고기 좋아합니다. 많이 먹고 날고기도 좋아하고 자 잔류 농약을 조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모든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주의한다. 설탕 극히 해롭고 시럽, 물엿 다 피하시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설탕보다 더 해롭다. 최악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비극적인 게 집에서 해먹는 게 아니면 밖에 나가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심지어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 하나도 전부 다 반질반질하게 물엿 입혀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는 결국 우리다. 그리고 이제 기름 얘기인데 설탕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그 진화 관점에서 얘기하면 인간이 그렇게 그거를 많이 먹은 역사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드물고 귀하고 적은 식품이죠. 설탕은 그 사탕수수에서 나오잖아요. 사탕수수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이거 씹어 먹으면 한 30cm도 먹기 힘들어. 근데 이거 한 2, 3m 되는 것 몇 개를 다 농축해가지고 설탕을 만들어 버리면 먹기가 너무 쉽잖아. 그러면은 사탕수수 대 30cm 먹기도 힘들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이거 가공해서 농축해서 먹으면은 사탕수수 막 5개를 하루에 다 먹어버려.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기름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름이라는 것도 씨앗에서 짜거나 이렇게 추출해내는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은 잔치집 가면 그냥 거기서 그 정도 먹었지 기름을 평소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귀하기 때문에. 뭐 들기름 짜서 좀 먹고 뭐 참기름 짜서 먹고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옥수수하고 콩하고 그것도 다 GMO가 막 넘쳐나니까 기름이 무제한으로 막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식당 가서 저는 예를 들면 전 같은 거 시키면 막 기름을 막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줄줄줄 흐르게 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거 막 맛있다고 먹잖아요. 몸이 다 망가진다고. 망가지니까 기름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고 부침개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기름 줄줄 흐르는 거 또 그게 과연 그렇게 좋은 고급 건강한 유기농 그런 기름이냐? 아니거든요. 피하시라. 피하시고 씨앗 기름 자체를 굉장히 비판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해바라기 씨앗, 포도 씨앗, 옥수수 씨앗 이런 거, 카놀라, 홍화 그리고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유해하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고 저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럼 무슨 기름이 좋냐 했을 때 동물성 지방, 버터, 코코넛 기름, 올리브 오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의 문제랑 약간 연결되는데 그 한 몇십 70년대인가 60년대 70년대 때부터 미국 정부가 시작을 해가지고 동물성 지방의 악마화를 시작을 했어요. 동물성 지방의 악마화. 그래서 뭐 소고기 기름 먹으면 안 되고 뭐 기름 나쁘고 그리고 버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 했던 근거가 그렇게 하면 그 지방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심장병 걸려서 죽는다. 그게 근거였어요. 그게 근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성 지방, 버터를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하냐라는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막 오랜 기간 몇 년씩 추적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안 그렇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제이슨 폼 박사의 그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 이거를 실험으로 검증을 하자. 사람들이 이거 먹었을 때 나빠지는 거를 한번 밝혀보자라고 실험을 했더니 안 나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고 그래서 동물성 지방 먹지 말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뭐를 시작했냐면 곡물을 많이 먹으라 곡물 시리얼을 많이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시리얼 그것도 이제 곡물을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아시죠? 그 시리얼에다 막 설탕까지 코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먹였다. 정말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걸 먹었어 우리는. 자 그래서 기름을 봤더니 씨앗 기름은 나쁜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미국 정부가 시작했죠. 미국 정부가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따랐죠. 걔네가 시작했던 동물성 지방이 나쁘다 하는 걸 봤더니 별로 안 그렇더라. 이게 밝혀졌어요. 밝혀졌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이런 게 좋더라 몸에 이렇게 나왔죠. 올리브 오일 이런 거는 뭐 장수하는 지방 보면 올리브 기름 많이 먹더라 이런 것 나오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식을 따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삼겹살 막 비계 막 잔뜩 먹고 막 소고기 기름 잔뜩 먹고 막 일부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많이 먹는다고 좋을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됐던 거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자. 이 정도 차원의 얘기 드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먹으면 돼요. 위에 나왔죠? 그냥 나물 위주로 현미밥 먹으면 된다. 그리고 고기 가끔 먹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쭉 나열했어요. 피할 거. 일주일 동안만 피해보자 이거예요. 뭐 평생 피하면 제일 좋지만 맑은 7일 할 때 동안 이걸 좀 의식을 하고 피하자. 후라이 치킨, 뭐 마가린. 마가린도 아주 기막힌 물질이에요. 마가린도 그 버터를 어떻게 하면은 돈을 아껴가지고 대체 물질을 만들까 하다가 식물성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식물성 기름이라고 막 좋다고 막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훨씬 낫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린, 뭐 가공육, 그냥 고기가 아니고 가공된 거, 소세지나 햄 이런 거, 물엿, 정제염, 정제염도 그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낸 소금이거든요.
그거 천일염과 달라요. 시럽, 방부제, 색소, 라면, 과자, 탄산음료, 편의점 식품 이런 거 피하시고 플라스틱 컵, 접시 이런 거 막 펄펄 끓는 액체를 막 부어가지고 플라스틱에다 놓고 먹잖아요. 그 플라스틱 다 녹아가지고 섭취가 됩니다. 종이컵도 바깥에만 종이지 밑 속에는 비닐이에요. 그 속에 그거 뜨거운 물 부으면 그 속에 성분 다 녹아 나옵니다. 그 조심하시라고 그 의식을 갖고 조심하시고 자, 치약을 쓰지 않는다. 치약은 살균제와 마모제와 표백제가 들어있죠. 치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약이에요. 독이면 독. 그 입속에 있는 충치 세균을 죽이도록 설계된 거죠. 독약이죠, 그러니까 죽이니까 살균제죠, 살균제. 근데 저는 지금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치약 안 썼어요. 치약 안 씁니다. 그 소금으로 그냥 고운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양치 안 합니다. 그냥 양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근데 저는 치약 안 쓴 이후에 치과 문제 생긴 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약 쓰기 전에 생긴 문제가 계속 존재해서 있는 문제는 있는데 치약을 내가 끊은 뒤로는 새로운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 막 하루에 3번 뭐 333 그랬잖아요. 식사 3번 하면 3분 이내에 하루에 3번 식사하고 3분 이내에 3분 이상 이빨 닦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를. 나 그거 다 했거든요. 충치 다 생겼어요. 근데 치과를 가든 권위자가 누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충분히 더 열심히 양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만이라니까. 기만이에요. 속지 말라고. 왜냐? 저 그거 믿고 살았는데 그러다 이빨 막 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안 했어. 그랬더니 이빨 문제가 없어.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약을 써서 이빨이 상했다는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치약을 썼지만 이빨 충치 상하는 걸 막지 못했더라.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고 그러면 충치는 왜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치약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충치는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원인은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이것도 이제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길어지는데 이론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충치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느냐? 음식을 먹었어. 근데 음식물이 막 이빨에 사이사이 막 끼어 있었어. 그걸 잘 청소 안 했어. 그랬더니 얘네가 썩고 충치균이 번식하면서 이빨이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주류의학의 이론이에요. 주류의학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근데 비주류의학이 또 있더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주류의학에 의하면 설탕 같은 게 이제 이빨에 남아있어서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주류의학은 뭐냐면 이제 설탕이 이빨에 남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에 들어가면은 설탕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자연 상태에서 먹을 수 없는 양의 설탕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사탕수수 제가 아프리카에서 스낵으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30cm를 못 먹는다니까 씹어 먹으면은. 근데 이거를 사탕수수 막 서너 개 되는 거를 다 농축한 그 설탕을 막 먹어버려. 그러면 몸이 비상사태가 들어가요. 설탕이 너무 많아지면 몸속에 혈액 속에 몸에서 혈액 속에 미네랄 균형을 맞춰야 돼. 산성 염기성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칼슘을 대량 방출을 해요. 칼슘을 어디서 방출하겠어? 칼슘을 뽑아올 수 있는 게 뼈랑 이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온다고 그걸. 그래서 그걸 뽑아내니까 이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먹어서 이빨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주류의학에서는 설탕이 이빨에 붙어가지고 세균이 번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믿는 제가 옳다고 보는 이쪽 비주류 쪽은
설탕이 이빨에 붙는 게 아니고 설탕이 혈액 속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칼슘을 이빨에서 뽑아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험적으로 해봤죠. 제가 설탕 제거 양치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충치 생겼었어.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근데 틀렸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왜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또 치약 업계랑 치과 업계랑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제약, 의료, 보건, 식품 이 업계들의 이익에 따라서 지식이 형성이 되고 우린 그걸 배우고 믿고 살아가게 돼 있어.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더니 병들고 괴롭고 망하고 바보가 되는 건 우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간들 양치한 적 없습니다. 치약이 발명된 이후에 시작했지. 동물들 양치 안 합니다. 예. 유난하게 막 치카치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뭐야 독극물이야. 그리고 충치가 방지되지도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다음에 맑은 7일 동안 술, 담배, 커피 끊고 중독성 있는 물질들은 끊기 어렵죠. 근데 평생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만 내가 좀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약. 그래서 몸 공부, 운동하는 거, 태국권, 마음 공부, 알아차림, 자기 전에 정저하고 먹을 거, 먹지 말 거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맑은 7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것만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1단계라 그래요. 1단계로서 참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단계, 3단계가 더 있어요. 더 강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하루 한 끼 먹어요. 근데 한 5년, 6년 된 것 같고 하루 한 끼 먹는데 제 인생에서 어리석은 선택도 많지만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하루 한 끼 먹은 거예요.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저는 너무 많은 그 이로움을 얻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권합니다. 하루 한 끼 먹는 하루 한 끼를 먹어왔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란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간헐적 단식은 보통 이제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하죠. 보통은. 이제 그러면 내가 첫 끼를 12시에 먹었다. 그럼 마지막 끼를 8시에 먹어. 8시간. 8시간 이내에만 먹어. 그럼 나머지 16시간은 비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18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내가 할 수도 있고 16시간, 16시간, 18시간, 20시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죠. 공복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간식을 먹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몸에서 혈당이 낮아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딱 굶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몸에서 혈당을 다 처리하고 그 간헐적 단식이 길어지면 이제 혈당을 태우는 대사에서 혈당이나 이제 몸속에 있는 포도당, 피 속에서 포도당을 태우다가 그게 포도당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사로 들어가요. 그 근육하고 그 간에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태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대사로 또 들어가요. 그게 또 진행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지방분해라는 대사로 들어가요. 몸이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지방분해까지 들어가요. 첫 단계는 이제 우리 먹자마자 혈당 올라가잖아요. 그 포도당 그걸 태워. 근데 그거가 떨어지면 글리코겐을 태워. 근데 글리코겐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신생합성이라고 해서 그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그 하다가
비탄수화물에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지방 분해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지방 분해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2, 3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2, 3일 지나면 몸에서 그런 대사가 진행되다가 지방 분해로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포도당 대사만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먹잖아요. 간식을 계속 먹어. 그럼 포도당이 떨어지기 전에 또 포도당이 또 들어와. 포도당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녹말을 먹어도 몸이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먹으면 계속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계속 올라 있어. 그러면 계속 몸은 그 포도당을 태우는 것만 계속해. 그러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1단 기어로만 계속 맨날 다니는 거야. 1단 기어. 자동차가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막 변속을 막 할 수가 있는데 맨날 이것만 써. 그럼 몸이 점점 여기서부터는 제 이론이에요. 이건 책에서는 안 나왔어. 근데 제 느낌인데 몸이 포도당 대사가 아닌 다른 대사로 들어가는 훈련을 못 해. 할 줄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이래 버리면은 점점 그 기능들이 쇠퇴해지겠죠. 그러면은 계속 포도당에 의존만 해. 그러면은 이제 나 혈당 떨어졌어 하면서 사탕 먹어. 좀 있다가 밥 먹어. 밥 먹고 나오면서 또 사탕 먹어. 나 혈당 떨어졌네. 어지러지래. 또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몸은 2, 3일 굶어도 끄떡없게 설계돼 있어요. 그게 원래의 몸이에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건 이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몸에다가 이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작용이냐? 포도당 대사하던 몸을 이제 글리코겐, 포도당 신생합성, 지방분해 이렇게 쭉 끌어가 가지고 이걸 몸에다 몸이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단식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처음 3일 단식을 해봤는데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어. 평생 첫 단식이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내 몸이 포도당만 맨날 분해하다가 그 다음 단계들로 들어가는 훈련을 안 해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단식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쭉 들어갑니다. 그냥 2일, 3일 쭉 들어가고 4일, 5일 이렇게 가는데 몸 자체가 괴로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괴롭다 이러면은 몸이 이러이러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추정인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꾸 단식을 해보면서 몸을 변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 2, 3, 4 기하를 막 바꾸는 걸 자꾸 몸이 연습을 해. 그러면 원활하게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시인들 옛날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뭐 우리가 소나 뭐 말처럼 풀을 뜯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풀은 어디 가나 널려 있어. 근데 우리가 풀을 뜯어 먹진 않잖아요. 먹긴 먹지만 많이 먹진 않죠. 근데 우리는 저 과일이나 곡물이나 고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하잖아요.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아니면 사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굶어. 그 자체에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뭐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이런 것 자체를 막 두려워하고 막 몸이 내가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거는 후련할수록 몸에 좋더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제이슨 펑 박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다섯 끼, 여섯 끼를 먹고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몸에 계속 혈당이 높아서 계속 인슐린이 나오고 당뇨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간식은 먹지 말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7일을 하면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하루 한 끼를 한번 해보시라. 하루 한 끼를 해보시고 그
7일 동안 하기 어려우면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루나 이틀 해보시고 그 제가 이렇게 하루 한 끼 1일 1식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다가 몸 망가진다 뭐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어, 하루에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었어. 그걸 하루 이틀 해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루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 하루 이틀 해봐. 문제될 게 없잖아. 그걸 해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안 한다니까. 안 하고 판단한다니까. 안 하고 아, 일일씩은 나빠, 위험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봐. 그러면 아, 위험해. 안 해. 이렇게 하고 하루 한 끼를 하루 이틀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해보시고 판단해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점심을 안 먹는데 그걸로 인한 인생의 생산성,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마음 번거롭지 않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 예, 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한 끼는 점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점심 먹으면 이제 저녁에 배가 고파서 야식할 위험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체질에 따라서 아침을 한 끼 먹어도 되고 그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 요약이죠. 요약. 자, 2단계로 들어가려면 아까 1단계 더해가지고 1일 1식을 7일 동안 해본다.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는 더 힘들죠. 3단계 이제 단식이 들어옵니다. 단식은 저는 정말 어, 거의 가장 강력한 거의 유일한 치유인 것 같아요. 그만큼 단식은 뛰어난 치유인 것 같고 이제 과학자들도 그런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 자가포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 분해 대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혈당을 낮추고 제이슨 펑 박사라는 분도 결국 단식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단식 가지고 당뇨를 치료합니다. 근데 이분이 훌륭한 거는 원래 주류의학을 하는 의사였는데 원래 그 신장 콩팥 전문가였는데 이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류의학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치료했더니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당뇨가 악화되고 사람들은 더 비만해지고 아니 인슐린을 주면 비만해져요. 인슐린은 원래 당을 세포 속에 밀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해서 인슐린 더 줘. 이 논리에 대해서 펑 박사가 의심을 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주류 의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단식을 시도했더니 환자들이 차도가 좋아. 그리고 당뇨가 치료되네 해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식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음, 책을 내 가지고 그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식을 알리고 있죠. 자,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도 뭐 찾아보시면 좋고 그 어쨌든 단식이 그만큼 강력한 치유 방법이더라 이거고. 자, 처음 하실 거면 그냥 하루 단식만 하시면 돼요. 하루라는 게 이제 내가 밤에 잤어. 일어났어. 다시 자. 그때까지 그 하루를 굶는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이렇게 딱 시간을 보면 한 48시간 된단 말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하루 단식한다 그러면 48시간 정도 돼요. 일일 일식을 한다 이러면 24시간 단식이 되죠. 아무튼 이제 48시간 단식이 되는 건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루 단식 정도로 시작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단식 시도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뭐 단식 깨고 먹으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하루 단식을 몇 번 해보고 나서 뭐 이틀, 사흘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 방법을 이제 써놨죠. 점심을 마지막으로 먹고 그때 점심 때 양배추를 삶은 거, 삶은 거 반드시 생야채 아닙니다. 삶은 거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럼 많이 먹으면 배변이 엄청 좋아요.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물론 또 이게 번거로우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그냥 점심 뭐가 됐든 간에 그 먹었어. 그다음부터 불식을 딱 하고 안 먹어. 그러고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그날 일찍 자.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굶는 거고 근데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신다 이렇게 돼 있죠. 물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물은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게 옳다는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몸에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아침에 여기 이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아침에 기상해서 따뜻한 소금물을 2리터 마신다. 이거는 뭐냐면 소금물 2리터 마시면 한 20분 있다가 다 쏟아져 나와요, 이게. 설사하듯이 다 나갑니다. 속이 완전히 비워져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소금물 2리터 마시는 거 엄청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막 토가 나와요. 토할 정도로 힘드니까 이거 무리가 되고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이라고 그랬죠. 필수 아닙니다. 그러고 그 커피 관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선택인데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관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근데 막 강력하고 뚜렷한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저한테는 뭐 크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다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효과 본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굶는 날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상식으로 돌아오죠. 자, 사흘 이상 가면 이제 단식이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주의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자, 몸이 몹시 무기력하고 힘들면 중지한다. 이거 제가 아까 대학생 때 첫 단식할 때 딱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하지 않았어야 될 단식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몸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그냥 중단해 버리세요.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고 다시 하루나 이렇게 천천히 단식하면서 훈련을 하면 되니까 몸이 힘들어지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도 계속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약간 좀 어, 약간 웃긴 얘기인데 그 음식 생각 때문에 미쳐버려요 사람이 단식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음식 생각만 하고 제가 대학생 때요 단식할 때 잤는데 자면서 먹는 꿈을 계속 꿔요. 계속 먹는 꿈 꾸고 일어났는데 음식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언제 다시 자지 그 생각만 해. 자면 또 음식 꿈을 꾸고 이거는 안 좋아. 하지 마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 한다. 몸도 괴로우면 멈추고 마음도 괴로우면 멈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나아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는 방향으로 단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거나 몸에 특수 조건이 있다면 극히 유의한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뭐 당뇨 약이나 뭐 어떤 약이든 간에 뭐 드시고 있다. 이러면 저는 의사 아니고 조언을 드릴 지식 없습니다. 그냥 하니까 좋더라. 단식 방법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전문적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의사랑 상의해서 판단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어요. 저혈당이 왔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속을 해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이제 글리코겐으로 갔다가 포도당 신생 합성으로 갔다가 막 지방으로 갔다가 막 하면서 몸이
적응해가지고 새롭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면 저혈당이 오면 엄청 위험합니다. 몸이 떨리거나 땀이 나거나 메스껍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몸이 그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식 얘기인데 단식 마치고 어떻게 다시 먹을 것인가? 이것도 좀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알았던 거는 미음을 먹으면서 단식을 일주일 했으면 7일 동안 천천히 음식 양을 늘려간다 이거였거든요. 미음에서 죽으로 갔다가 아주 잘 불린 그 죽밥처럼 먹다가 이렇게 간 이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제이슨 펑 박사는 단식의 권위자 아니에요. 당뇨를 단식으로 치료한 사람인데 근데 그냥 단식 끝나고 그냥 밥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당연히 또 상식을 따라야죠. 상식을 따라야지 뭐 단식 끝나고 갑자기 폭식을 한다던가 단식 끝나고 막 엄청난 그 설탕을 먹는다던가 기름이 질질 흐르는 피자를 먹는다 치킨 뭐안 되죠. 상식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식을 마칠 때 소화가 잘 되는 거 과일이나 삶은 야채, 곰탕 이런 거를 좀 먹어. 약간 먹어요. 약간 먹으면 소화기가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뭔가 다시 활성화가 돼. 그러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펑 박사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따르는 편입니다. 그 전통적인 단식 이론, 단식 기간만큼의 보식 기간을 둬서 서서히 그것도 곡물, 탄수화물이거든요. 녹말 그거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자, 절대 과식하면 안 되고 당연하죠.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매운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매운 거 속에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매운 거 피하시고 맵고 달고 저질 식품 일체 피하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7일 과정 중에 단식을 내가 하루든 이틀이든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3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3단계라고 하고 저도 이번에 이제 7일 시작하면서 단식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단식을 할 거고. 그래서 이 1, 2, 3단계 설명드렸는데 단식까지 해보면 제일 좋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7일 동안 1일씩만 해도 좋죠. 근데 그것도 나 번거롭고 힘들고 못하겠다. 상관없다니까. 1단계만 해도 돼. 1단계는 술, 담배, 커피 비롯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지 품목들. 그걸 내가 그냥 안 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운동하고 알아차림 좀 신경 쓰고 정자 자기 전에 좀 앉아보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참여하실 거면 지금 뿌리민본 오픈 채팅방이 있죠.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그 나는 이번 7일 동안 이런 거 좀 해볼래 이런 걸 올리시고 그럼 서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계시나요?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뭐 일일 일식을 해봤더니 뭐 느낌이 이래요 이런 것도 올리고 뭐 단식을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서 좀 서로 그런 건설적인 대화와 격려를 하는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맑은 7일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커피 관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여기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거의 알아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써놨고 어, 자, 이게 원래 그 막스 거슨이라는 독일 의사가 만든 요법이에요. 1940년대, 50년대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주류의학이 자연적 의학을 완전하게 집어삼키지 못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류의사인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근데 요새는 주류 의사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커피 관장 이런 거 과학적 근거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튼 그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거슨 요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녹즙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천재적인 의사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암 환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거슨 요법이라고 따로 정리가 돼 있고 거슨 요법 중에 이제 커피 관장이라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거슨 요법 그 책자에 의하면 뭐 4시간마다 해라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하루에 5번씩 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거는 이제 병이 있는 어떤 사람 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거는 좀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단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할게요. 자, 물을 끓여요. 아주 좋은 물로 끓여야겠죠.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 유기농 커피 원두 간 거. 저기 뭐 맥심 인스턴트 커피 프림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유기농 커피 간 거 이런 거 세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넣어가지고 5분간은 뚜껑을 열고 강한 불로 끓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약한 불로 15분을 끓여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따라내요. 이렇게 따라내면은 증발이 되니까 이제 1리터보다 적겠죠. 증발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찬물을 섞어가지고 다시 1리터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면 따뜻한 정도. 절대로 뜨거우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화상이 뭐요. 손은 또 특히 둔감하기 때문에 손에서는 별로 안 뜨거워도 다른 부위에서는 엄청 뜨거울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차가워도 안 되고 체온 정도 딱 되면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살짝 무릎을 구부려서 그 이제 그 커피 그 물에다가 이제 관장기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가지고 저는 펌프를 쓰는데 펌프 이렇게 생긴 펌프를 쓰는데 이게 이제 커피에 들어가죠. 커피 물에 들어가고 이제 여기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커피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얘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기름,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거 있죠. 그냥 딱 한 방울만 바르면 돼요. 딱 한 방울 바르면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니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물을 펌프해가지고 천천히 넣으면 돼요. 넣고 그다음에 간장기 이거를 빼고 우측으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거슨 박사가 말한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측으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분을 견디고 배설합니다. 근데 15분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도 한 12분 정도는 넘기도록 노력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못 넘길 수 있어요. 뭐 한 5분도 못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그 비상사태를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 이게 어 집안에서 갑자기 분수대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분수대에서 막 갈색물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해가지고 화장실 바로 옆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익숙하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 해보고 이러면 그렇게 하시고 관장기 뭐 용기 이런 건 깨끗하게 씻어서 잘 보관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아래가 이제 제 의견인데 여긴 제 의견 위에는 거슨 박사 요약 밑에는 제 의견인데 하루에 뭐 5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제가 보기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너무 자주 하면 관략근이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변을 안 하고
커피 관장에 의존해서 배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죠. 무력증이 생기는 거, 장이 무력해지는 거,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식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매일 한 번씩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평생 매일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그렇게 하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매일매일 커피 관장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또 권위자라 그래가지고 과연 그래도 될까 생각했는데 제 결론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스슨 박사는 식후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배변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막 똥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커피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배변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 이 정도 제가 느꼈고, 그리고 또 우측으로 가만히 누워 있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도 해봤는데 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주무르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구나무도 서거든요. 이렇게 깊이 한번 넣어보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이고 거슨 박사가 왜 우측으로 누워 있어라고 했냐 하면은 거슨 박사는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배를 흔들고 뭐 마사지하고 물구나무 이런 거는 뱃속에 있는 거를 잘 씻어서 뺀다라는 목적이고, 근데 거슨 박사가 말한 거는 그 목적이 없어요. 거슨 박사는 순수하게 직장의 이 오른쪽 면 여기를 통해서 커피 성분을 몸이 흡수해 가지고 카페인이죠. 그걸 흡수해 가지고 몸에서 그 간이 그 간으로 가 가지고 그 담즙을 분비하게 해 가지고 몸에 독소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장은 장을 씻는다랑 달라요. 근데 분명히 나와 있죠. 1번 목적 변 제거가 아니라 간 독소를 내보는 게 목적이고 직장 정맥으로 카페인을 흡수하기 좋은 자세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쓸개가 담즙을 강하게 배출하면서 몸에 독소를 내보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측으로 누워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이렇게 거슨 박사가 추천했고 그러면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좀 흔들고 주물러도 좋은 것 같더라.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설명회를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뭐 편하게 좀 질문이나 좀 의견 나누시고 그다음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두가 나시나요? 이런 거 보면 엄두가 나시나요? 저 처음에 진짜 이상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뭐 별 말씀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그러면은 그 일단 그 맑은 7일 카톡방 그 공개방 거기서 뭐 이렇게 한번 소감이나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좀 격려하면서 예, 일주일을 아주 맑게 아름답게 한번 보내봅시다. 예, 마칠게요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